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이승만 정부가 계속해서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개헌을 해왔는지, 발췌 개헌과 4.4 오입 개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가 집권 연장을 계속해서 해나갔지만 결과적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었던 사건, 4.19 혁명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19 혁명이 언제 일어나냐면 4.19 혁명은 1960년에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었다라는 말은 곧 이승만 정부가 있었던 시기는 언제다? 1950년대다. 그래서 50년대의 정부가 바로 이승만 정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여러분들 참고로 알면 되는데 우리가 역대 정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뭐 1공화국, 2공화국, 뭐 5공화국, 6공화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이승만 정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1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만 아세요. 참고로만. 제1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국가의 뭐 헌법 개헌, 뭐 이런 개헌들을 통해서 국가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었을 때, 굉장히 크게 바뀌었을 때 그 전 정부와 그 후의 정부가 성격이 크게 다르다라고 볼 때 제1공화국, 뭐 2공화국 이런 식으로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제1공화국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과정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5.10 총선거에서 1948년도에 5.10 총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을 처음으로 뽑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목적은 딱 한 개예요. 바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자. 헌법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재헌 국회의원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헌법을 만들어요. 바로 재헌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 중심제를 실시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줄여서 대통령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권한 이런 것들을 실어주면서 대통령이 정권을 만들어서 해서 어떤 행정부의 수반 역할을 한다라는 게 바로 대통령 중심제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임기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대통령 임기는 한 번 할 때 4년으로 한다. 그리고 2번 연이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대통령은 누가 뽑냐? 국민이 뽑냐? 그렇지 않다. 누가 뽑는다? 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재헌 국회에서 헌법으로 그렇게 표시해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죠? 여기서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이 당선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1950년대가 되면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총선거가 또 실시가 돼요.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총선거 실시가 되는 이유는 이때 5.10 총선거에서 당선됐던 국회의원들은 그 목표가 헌법을 만드는 것 그 한 가지였기 때문에 2년만 임기를 뒀던 거예요. 2년만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두고 그 다음에 50년 총선거에서 이제 이때부터는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냐면 이승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당선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반민특위 사건, 반민특위를 이승만 정부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반민특위가 해산되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야, 너네 좀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그렇게 복종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이거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느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 자신의 어떤 자신의 여당의 그런 성격을 갖는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을 만들어서 자기의 그런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유당을 만들고 나서 자기 지지 기반을 결집시킨 것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을 했던 게 바로 발췌 개헌이죠. 발췌 개헌. 발췌라는 것은 이제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뽑아낸다. 라는 게 바로 발췌 개헌인데, 자, 시간이 지나서 또 52년도가 되면 또 대통령 선거 4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대통령이 된 후로 4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대통령 선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원래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을 누가 뽑기로 되어 있어요. 간선제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50년 총선거에서 이승만에 약간 복종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됐다 보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을 뭘로 바꿔야 되겠다? 직선제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뽑는 식으로 이제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개헌을 한 게 발췌 개헌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겠죠. 이승만에 대해서 반대하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할 게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52년도 6.25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다? 빨갱이다. 북한과 내통하는 빨갱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겁니다. 기립투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바로 그 해에 있었던 52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됐을까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다시 또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는 전쟁 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권을 바꾸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연장을 이어가는 게 전쟁을 수행하기에도 좀 더 효율적이 않을까라고 국민들이 선택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이 두 번째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54년도에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는 웬일로 이제 자유당이 굉장히 국민들의 선택을 많이 받게 돼요. 이때는 약간 조작 선거가 있었다, 뭐 그런 카드라도 있습니다. 카드라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자유당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자유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걸 가지고 개헌을 하게 되는데, 왜 개헌을 하냐면, 자, 여기 보면 헌법상에 대통령은 두 번까지만 연이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승만은 한 번 했고 두 번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는 더 할 수 있어, 없어? 더 할 수 없어요. 출마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헌법을 또 바꾸면 되지. 이제 대통령의 출마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모든 대통령의 출마 횟수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제한을 걸죠. 조건이 있죠, 조건. 어떤 조건이냐? 초대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에 한해서 출마 횟수의 제한을 없애버린다. 이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로 이승만이죠. 이승만. 이승만에 대해서는 출마 횟수의 제한을 없애버린다라는 개헌이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4.4.5입. 자, 4.4.5입이라는 거는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반올림인데, 이때 이제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헌법을 고칠 때는 국회의원 전체 수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헌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전체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으면 203명 있어요. 203명. 203명의 3분의 2가 몇 명이냐면 135.3333 이렇게 소수로 계속해서 나가요. 그러면 몇 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이게 헌법이 통과가 될 거예요. 135.333이니까 136명이 돼야지 통과가 되겠죠.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도 이때 투표를 해봤더니 딱 135명이 동의를 해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거는 부결입니다 라고 부결을 선포하는데, 그 다음날에 정부에서, 야, 니네 내가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너네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냐 하기 뻔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를 모셔왔어. 그래서 수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봐 라고 이제 수학자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 여러분들, 자, 0.3333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0.4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0.3으로 사람을 나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0.3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135만 동의해도 이거는 개헌
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거다. 거기다가 135는 반올림하면 뭐가 되냐? 135를 반올림하면 140이 되지 않느냐? 140은 135.333을 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헌이 통과가 된다라고 봐야 마땅하다라고 이 수학자의 견해를 통해서 정부에서 주장한 거예요. 이거는 개헌이 통과가 돼야 된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어거지죠. 그렇죠? 135.3333이면 당연히 136명이 동의를 해야지 통과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런 어거지를 부려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던 그게 바로 4452 개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불만이 상당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권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민주당이었죠. 그렇죠? 민주당이 이때 만들어지게 돼요. 1955년도에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지면서 이승만의 그런 독재 이런 것들에 이제 맞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의 독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950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자, 이때는 이제 자유당에서 이승만, 그리고 이승만이 대통령 나오고, 그 다음에 부통령은 이기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이었던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서는 신익희, 부통령에는 장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진보 계열의 무소속 출마로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출마를 해요. 자, 근데 이승만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신익희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일단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죠. 그렇죠? 압도적으로 이승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까고 보니까 이승만이 당선되긴 됐어요. 이승만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 누가 됐냐? 이기붕이 안 되고 누가 됐냐면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이 됩니다. 자, 근데 압도적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조봉암이 전체 투표 국민들이 30% 정도를 받게 돼요. 30%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봉암의 그런 돌풍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건 일단 확실했었는데 부통령의 지금 이기붕이 아니라 장면이 된 것도 사실 불만족스럽고 근데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풍을 일으켰다는 것도 역시 이승만한테는 굉장히 약간 불안 요소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승만이 반대 세력들을 탄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반대 세력들을 탄압하냐면 먼저 국가보안법을 개정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하더라.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하냐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언론사인 경향신문도 폐간을 시켜요. 경향신문을 폐간을 시킨다. 그 다음에 또 이때 조봉암 진보 계열의 무소속 후보였던 조봉암이 이제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평화통일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쟤들은 지금 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쟤들은 뭐다? 빨갱이다 라고 하면서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려요. 조봉암을 사형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진보당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959년도에 있었던 진보당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반대 세력들을 다 탄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국민들의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독재를 하고 있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그 와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 선거를 또 치르게 됩니다. 이제 바로 대망의 60년이 되죠. 그렇죠? 자, 아까 여기도 말 안 했는데 자, 이때 이제 5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4.4 5.2 기원에 따라서 대통령의 이승만이 다시 또 출마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승만이 또 당선이 되더라. 그래서 세 번째 대통령의 이제 이승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60년 대통령 선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자유당에서는 이승만이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또 부통령에는 이기붕이 출마를 합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조병옥이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장면이 부통령에 출마를 해요. 자, 근데 이승만이 굉장히 또 운이 좋아요. 이 정도면 로또를 사야 돼. 자, 조병옥이 또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이승만이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아. 85살이에요. 85살.
근데 이때 헌법상에 만약에 대통령이 죽게 된다면 누가 대통령을 이어서 하냐? 부통령이 대통령을 이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건 확실하지만 그 다음에 부통령도 역시 자유당에서 나와야지 자유당이 계속해서 권력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승만도 중요하지만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이기붕은 한 차례 장면한테 졌던 적이 있어. 그 말은 그 다음에 있었던 6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붕이 장면에 대해서 이길 확률이 높다 낮다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유당 쪽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실시했었던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약간 조금 티 안 나게 부정선거를 하긴 했었어. 이때 56년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이때 총선거도 그렇고 티 안 나게 부정선거를 하긴 했었지만 이제 이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안 하면 이기붕이 당선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했었던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봤더니 이승만이 당선됐어. 근데 이기붕이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붕이 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이렇게 조직적으로 노골적인 부정선거 실시가 되다 보니까 아니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한다 라고 하면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경남 마산에서 마산 시위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마산의 한 고등학생이 실종이 돼요.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실종이 됐는데 이 학생이 한 달 정도 뒤에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상태로 바다에 떠오르게 돼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최루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최루탄 잘 안 쓰는데 최루탄이라는 건 시위가 발생했었을 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허공에다가 쏘는 거예요. 허공에다 쏘면 위에서 이제 최루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최루가스가 굉장히 막 눈이 맵고 숨도 쉬기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해산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최루탄인데 이게 사람의 눈에 박혔다는 거는 허공 하늘을 향해서 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이게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오늘날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겠죠. 그렇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4.19 혁명이에요. 이때 경찰들이 모였던 시민들한테 총을 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시위를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었는데 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 거기에다가 대학 교수들까지도 이제 참여했었던 게 바로 4.19 혁명이더라. 그래서 이 4.19 혁명 결과 이승만은 어떻게 하냐?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하야를 하게 돼요. 하야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권력의 공백기가 생기니까 임시정부 같은 게 생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허정과도 정부입니다. 과도 정부라는 거는 임시정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4.19 혁명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뒷수습하겠다라고 하면서 허정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국회에서는 헌법을 고치게 됩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지금 대통령 중심제로 가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독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해서 내각 중심제, 내각 책임제로 바꾸게 돼. 내각 책임제. 그래서 내각제로 바꾸게 되고 그다음에 국회도 이제 단원제가 아니라 양원제로 바꾸게 됩니다. 마치 미국처럼 상원, 하원. 이 당시에는 참의원, 민의원 이렇게 양원제로 실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이제 직선제,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뽑는다? 국회에서 뽑는 걸로 그렇게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개헌된 헌법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더니 국회에서 선거를 했더니 누가 당선됐냐?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통령으로 윤보선이 당선되더라. 그 다음에 이때 또
개헌한 이후에 또 이제 치루었던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되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장면이라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뽑고 이 국무총리가 된 장면을 중심으로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제2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참고로 아세요, 이거는 그냥. 왜냐?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 때하고 이때하고 지금 시스템이 크게 바뀌었잖아. 이때는 앞에는 대통령 중심제, 지금 이때는 의원 내각제,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2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장년 내각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있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지금 경제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 실제로 옮기지는 못하고 수립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 불과 1년 뒤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까지 옮기지 못하고 계획을 수립까지만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는 정부에서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시장이나 도지사를 뽑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된다. 등등등, 뭐 공무원도 개혁해야 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실시를 해요. 근데 이 한 10년 동안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불만들 이런 것들이 민주화 요구로 막 터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평화통일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장면 내각은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시간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자, 발췌개헌, 4.4 5.입개헌, 4.19 혁명 이렇게 여러분들 언제 이런 개헌이 추진됐고 4.19 혁명도 역시 언제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가 됐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